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130만 구독자 달성 Q&A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런 엄청난 벤치마크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거에 일단 감사의 마음 드리고요. 제가 한 100만 막 넘어갔을 때 한 컨텐츠에서 200만 구독자 달성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구독자 200만 공약? 바로 그 예복을 한번 입겠습니다. 예. 이제 130만이 넘는 숫자가 딱 되다 보니까 그 진짜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울레리 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들이 11살인데 작가님 영상을 너무 재밌게 보고 항상 업로드를 기다려요. 아들이 작가님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 제가 기억하는 장래 희망은 제가 그때 항공, 비행기 나오는 게임에 엄청 빠져 있어서 가지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뭐 영화도 뭐 탑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조종사를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눈이 나쁘고 안경을 쓰는 아이는 조종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비행기를 워낙 좋아해서 비행기 곁에서 일하고 싶은데 조종사는 못 된다 그래서 항공기술자 또는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 같은 회사의 임원이나 더 나가서는 사장이 돼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포브스 잡지도 구독하고 막 워렌 버핏 전기도 읽고 그러면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가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난 이제 금융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영대에 가게 됐죠. 그래서 조종사에서 항공사 사장이 꿈이다가 금융가를 거쳐서 소설가가 됐다가 지금 뭐 유튜브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에 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 보통 어떤 주제로 처음 대화를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작가님의 외국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외국인 친구하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딱히 그렇게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결국 감정을 공유하는 거고 어느 나라 친구든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처음 친해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그 방식이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서구 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액티비티나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아무도 없이 혼자 가서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러리에 가요. 그러면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그냥 그림 보고 있는데 너 이 작가 좋아해? 이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그림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작가가 그린 것 중에서 최고 작품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막 얘기를 시작하고 끝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얘기 안 끝났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그냥 계속 할까? 마음이 잘 맞으면 또 만나서 그때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얘기, 가족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차피 깊이 있는 얘기라는 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혼자 가서 그냥 있으면은 친구들이 막 말을 걸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인이 많이 없는 곳에 가면은 말을 더 잘 걸죠. 한국 사람이 중세 골동품 페어에 왜 왔지? 뭐 이러면서 말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친해지는 경우가 저는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김현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20살인데 여행을 다닌다거나 미술관을 가본다거나 등등 다양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돈이 들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나 가볼 수 있는 곳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20대 때는 골동품 가게라든지 헌책방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골동품 가게 가면은 때 묻고 커피 자국 묻은 포스터 같은 거 그런 거 5,000원, 뭐 8,000원 이렇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골동품 가게에 있는 물건들은 손때가 묻은 스토리가 있는 물품들이어가지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것보다 더 재밌게 느낀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세운상가 같은 데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쓰던 무슨 이런 디지털 클락 같은 것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싸게 사서 한번 만져보고 연결해보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헌책방은 왜 재밌냐면 헌책방에 나오는 책들이 대체로 베스트셀러들 있죠. 항상 킵하는 책들. 이런 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책들이 헌책방에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헌책방에서 놀다가 이런 데 대해서 책을 쓰는 사람도 있네?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게 많아요. 저는 헌책방과 골동품 상점에서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용현 님이 보내주셨는데, 일반 독자 입장에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 나라 신문기사 특징 및 장점, 단점이 궁금해요. 저는 신문을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은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표 신문 그러면은 뉴욕타임즈 얘기하는데 뉴욕타임즈는 뉴욕 신문이잖아요. 또 LA 타임즈도 있고 시카고 트리뷴도 있고 뭐 워싱턴 포스트도 있고 워싱턴 DC 신문이고 이런 식으로 미국 신문의 특징이라면 로컬 신문들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질이 굉장히 높다. 지역 신문들이. 영국 신문은 제가 정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아무래도 국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오래 해온 나라다 보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제 신문들은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아프리카 회사에 대한 얘기, 저기 인도 회사에 대한 얘기, 말레이시아 회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경제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영국 신문의 강점인 것 같고 프랑스 신문은 강점이라면 강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객관적인 척을 좀 안 합니다. 물론 어느 신문이나 뭐 에디터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우치게 돼 있는데 프랑스 신문은 좀 대놓고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면은 어떤 성향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카페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리베라시옹이라는 신문을 읽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레프트구나. 어떤 사람이 피가로라는 신문을 읽고 있다. 그거 보면은 이 사람 라이트구나. 이게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신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 유럽 쪽의 신문은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 단점이라면 단점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직 귀살대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30만 축하드립니다. 해외 역사 컨텐츠 말고 국내 역사 컨텐츠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운이 좋아서 뭐 20대에 서구권 국가들을 많이 떠돌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쪽에선 굉장히 흔하게 이야기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런 주워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저보다 뭐 국사를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워낙 훌륭한 채널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지 제가 건드릴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해외 역사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프레젠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책을 읽으실 때 이북 리더기로 이북을 많이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리더기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표시나 메모 같은 걸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 리더기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존에서 나온 킨들이고 굉장히 오래 써왔습니다. 거의 뭐 10년 가까이 킨들 써왔는데 원래 저는 책을 읽을 때 밑줄이나 노트 필기를 원래 안 했었어요. 제가 20대 때는 어떤 좀 고집? 내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냐면은 노트 필기를 하면은 책을 똑바로 못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책을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잔잔히 울려 퍼져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편안한 기분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자꾸 이걸 끊고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면 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한 28 이전에 읽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인용할 때 있거든요. 뭐 어떤 책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30대 한 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슬슬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읽은 책 또 찾아봐야 될 때도 많고 근데 마침 그때 킨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게 읽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 밑줄을 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노트 앤 하이라이트로 가면 지금까지 제가 밑줄 쳤던 내용이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 이걸 갖다 데스크탑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데스크탑에서 내가 어디 밑줄 쳤는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10페이지짜리 이게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다른 글에 인용할 때 누가 쓴 어느 책 몇 페이지다 원래 이거 제가 찾아가지고 각주 달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자동으로 다 달아줘서 마침 제가 노트 필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이렇게 쉽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서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JJH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인생을 관통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꿈이 없어 공허한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럴 수도 있는데 저의 창피하다. 저의 인생을 관통하는 꿈은 freedom.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저는 자유를 갖다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시간적 자유와 공간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 자유라는 거는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야 수요일 오후 3시에 나와 그러면은 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는 목요일 오후 2시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미팅을 잡을 수 있는 삶. 첫 번째 제가 지향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간적 자유. 서울이 너무 추워.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제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자유. 이제 20대에 비교하면은 점점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넓혀가고 있고 지금은 그때 비하면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그걸 기준으로 모든
제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커리어를 선택했을 때 내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게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다음 질문은 조진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30만 축하드립니다.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무엇인가요?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요, 이거 진짜 40 이하인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한 선택은 뭐냐면은 20대 중반부터 오메가3와 루테인을 안 먹은 거예요. 최고로 후회해요. 왜냐면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이 세 부류로 나눠요. 야채에 비교를 할게요. 40이니까 4일 된 야채가 냉장고에 있던 애가 있고, 실온에 보관된 애가 있고, 자외선을 많이 맞은 친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고가 이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상태.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20대 때 근력 운동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루테인이랑 오메가3 좀 챙겨 먹을 걸. 여러분 오메가3 좀 잘 챙겨 드세요. 카이드 채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특히 이쪽으로 진짜 특출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이거 뭐 제 자랑하는 시간이니까 자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굉장히 잘 따라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촬영법 같은 것도 정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책에. 처음에 이렇게 하면 채널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1, 2, 3, 4 그냥 아무 주저 없이 그대로 따라 할 줄 안다. 대신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하잖아요, 혁신을.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은 다이어트의 가장 매뉴얼은 뭐냐? 덜 먹고 많이 뛴다. 근데 이제 그거 외의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더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시도조차 안 해요. 왜냐면은 안 먹고 많이 뛰니까 되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걸 너가 잘한다 라고 나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제 명령을 되게 잘 들어요. 우리가 항상 왜 내가 명령하는데 몸이 안 따른다 이거 있죠. 저는 그게 별로 없어요. 뇌가 8시에 일어나 그럼 몸이 8시에 일어나고, 그거가 제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아르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클래식카, 현재 나온 차량 상관없이 작가님의 드림카가 궁금합니다. 드림카는 전부 다 클래식이에요. 왜냐면 클래식은 못 가지니까 드림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수입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구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1960년대 제고 E타입, 1970년대 알파로미오 스파이더, 페라리 512 테스타로사, 요거 3개가 제 드림카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세실드 프랑스 님이 좋아하는 남녀 배우 한 명씩만 알려주세요. 이유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는 일종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외모적인 면에서 매즈 미켈슨. 저는 중세 용사나 바이킹으로 한번 나왔던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마이클 쿨하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중세기에서 말을 팔다가 영주가 이유 없이 말을 뺏어가니까 그 영주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이 멋있는 사람을 그린 영화에서 매즈 미켈슨의 모습을 보고는, 야, 나도 갑옷과 등에 큰 칼을 묶은 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면서 매즈 미켈슨이 최고로 좋아하는 배우가 됐고요. 여자 배우는 이제 에바 그린을 제일 좋아하는데, 에바 그린의 초기 작품들, 별톨루치 감독이랑 같이 만들었던 몽상가들 같은 거를 보면은 뭔가 기분이 나빠 보여요. 근데 매력적인. 약간 그 고대 그 역사 보면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가지고 더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내용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은 에바 그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에바 그린이 특히 초창기 영화에는 항상 찌푸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 두 명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미정장 님이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지식의 늪과 나 스스로의 한계에 갇힐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저는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계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고, 저는 그냥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야기꾼이에요. 책 읽다가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많은 사람이 알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안주 삼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양도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알테라는 채널에 다큐멘터리들이 있거든요. 역사 관련된 것도 있고 정치사회 관련된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수많은 교수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붙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또 길이 자체도 짧게는 40분부터 길게는 2시간까지 하니까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컨텐츠가
진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컨텐츠가 오히려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역사 관련해서나 정치, 외교, 뭐 국제 관계에 관련돼서 요즘은 박사 학위를 그 분야에서 진짜 가지신 분들도 깊이 있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김지훈 박사님도 외교 정치학 박사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그런 이제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하는 내용은 좀 재밌는 얘기, 야야 너 이거 알아? 하면은 친구들이 오 해주는 정도 얘기? 그런 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같이 얘기하는 공간이 이 채널이다. 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진웅 님이 여쭤보셨는데, 승승장구하시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세계인의 시각으로 보는 이슈를 하나의 컨텐츠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신 정리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전쟁 중이 아니라 내일 모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안 나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 전쟁이 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시고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걸 다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컨텐츠 하나 더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여러 나라 신문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단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저께 만든 컨텐츠를 오늘 올린다 그래도 상황이 다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뉴스 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SNS 피드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슬슬 이것이 우리의 세상 또는 우리의 세계관을 갖다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바꿀 거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리더들이 긴 글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조금 모이면 제가 여러분께 그런 분석을 갖다가 또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한 가지 이슈를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에 대한 코너로 계속 조핑턴 포스트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30 구독자가 될 때까지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찾아서 더 흥미로운 컨텐츠로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